11장 사회와 문화입니다. 자, 사회적 맥락에서의 행동. 즉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환경입니다.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보는 겁니다. 행동상으로.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지 과정이 영향받는지 봅니다. 우리 감각과 지각이라는 것을 4장에 했고 5장에서는 인지 과정 중에 언어와 관련된 것을 주로 소개를 했는데 바로 지금 사회와 문화, 즉 사회 심리학 분야거든요. 이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인지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론 판단하는 것이 대표적인 소위 인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지에 포함돼서 다루는 부분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맥락, 즉 사회적 상황, 달리하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태도, 결국 이 태도라는 것도 하나의 다른 말로 하면은 도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도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지 보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배웠던 얘기들 많이 중첩되어지고 앞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선 시간에 마지막 그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좋고 나쁨에 의해서 그런 분별심에 의해서 내가 각각의 발달 단계 동안 세상이 부여해준 그러한 욕구, 동기,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적응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부적응적으로 고착이 일어난다든지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형성된 그 도시가에서 조절보다는 동화를 계속 해오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상황, 맥락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 동기 욕구와 갈등되어지는 상황은 도전하기보다는 회피하고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해서 그 도식을 계속 공고화시킨다면은 바꾸거나 조절하지 않고 공고화시킨다면은 그것이 지나치면은 장애로 또는 성격 장애로 정신 장애로 물론 선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리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꼰대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신에 있어서는 나중에 불건강이란 그런 결과를 낳아서 신체적으로는 대사성 질환, 고혈증, 고지혈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심신의 문제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신경질환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오래 살지만 죽지 못해서 10년, 20년씩 이렇게 병치레하면서 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대중에게는 생각이 없다. 여기다 나를 넣어보죠. 나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말, 그걸 내가 내 도식으로,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맞는 말 같아요. 에이, 저거는 헛소리다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맥락에서 행동입니다. 금방 했던 얘기예요. 내 행동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영향받는지 보겠다는 것. 그래서 사회심리학은 사고, 감정, 행동. 마찬가지죠. 인지, 정서, 행동, 인지, 감정, 행동. 뭐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뭐 주된 요소라고 생각하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제로 타인 아니면 그 타인이 없더라도 이미 나 안에 도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타인의 존재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회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사회 촉진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같이 있을 때 나의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 촉진되는 것이 사회 촉진입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먹을 때 회식할 때 훨씬 많이 먹습니다. 즉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회식 가지 말란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있다라는
바로 환경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는 사회적 촉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긍정적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행동도 뭐 촉진이 될 수 있을 테고, 금방 다이어트 하는데 과식을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절식을 한다든지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 회식에 참여함으로써 마음이 먹게 되는, 그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 경우에 대한 촉진이 일어난다는 것. 과제의 난이도와 사회 저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교재 잘 소개되어 있어서 교재 좀 읽어보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죠. 여기 페이지 수가 없지만 4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촉진, 사회적이 아니니까 이제 사회 촉진입니다. 자, 낚싯줄을 감는 과제를 수행할 때, 전 낚싯줄 감는 것을 실험실에서 해본 거예요. 아주 간단한 행동이죠. 근데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바로 그 감능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이건 사회적 촉진이죠. 이처럼 개인일 때보다 집단일 때 수행이 높아지는 것을 사회 촉진이라 한다.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뭐 앞에 뭐 갈등 간섭 이론이라는 부분 제가 생략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인의 존재는 과제에 대한 집중의 간섭을 일으키며 수행의 갈등을 야기한다. 자, 타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수행에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교재를 읽어보겠다는데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되는 겁니다. 자, 과제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쉽고 내가 그걸 잘한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잘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잘하게 되는 사회 촉진이 일어나요. 자, 그 부분, 과제가 숙련되어 있고 간단한 경우 그러한 간섭은, 즉 타인이 있다라는 것은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좋게 평가받으려는 동기가 생기고, 우리 그 자존감, 메슬로 그 욕구 단계 중에 자존감 욕구 있었죠. 바로 여기 타인에게 평가받음으로써 내가 뭐 자존감을 가지는 동기가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촉진이 일어나고, 반면에 과제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이 있다라는 것은, 즉 타인의 존재는 과제의 수행을 방해하며 자신의 수행이 낮게 평가받을까 봐, 이건 뭐 타인으로부터의 그런 평가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영향받을까 봐, 조금 전에 얘기한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 때문에 사회 저해가 나타난다. 바로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타인이 얘기하는 어떤 가치 기준에 거기에 뭐 연연한다,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 잘하게 되면은 뭐 그죠, 동기가 만족되어서 자존감 형성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여기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불안과 함께 사회 저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문장을 길게 얘기해놨지만 결국 제가 여기 참고로 넣어놨듯이 뭐 우리 학습과 기억할 때 도구적 조건화의 강화와 처벌로 얘기할 수 있죠. 결국 내가 숙련되고 간단한 일은 강화받아와서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경우에 결국 그, 그 간단하고 잘하고 있는 일을 했을 때 따르는 결과가 타인으로부터의 좋은 평가가 따라온다면 그 행동은 강화되어져서 그 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더 잘할 테고 빈번하게 하게 될 테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렵고 복잡해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인의 평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의해서 그죠, 평가가 낮게 받게 된다면, 또는 낮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이 되어진다면은 그 행동은 하는 중에도 처벌받고 다음에는 더더욱 하기 싫어하겠죠. 하려는 동기가 안 생기겠죠. 그래 되면은 이것이 앞서 봤던 그죠, 그 심리 치료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자꾸 회피하려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날 테고,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도식은 그런 식으로 자꾸 부적응적인 그런 도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서 배웠던 것하고 연결시켜서 이것이 별개의 얘기를
그죠? 사회심리학에서는 또는 뭐 아까 이상심리학에서는 학습심리학에서는 완전 별개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전해주기 위해서 앞에 배웠던 것 같이 적용해서 얘기해 본 겁니다. 어쨌든 사회 촉진, 사회 저해. 그 사회 저해가 일어나냐, 촉진이 일어나냐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 태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각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의 성과 수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을 하는데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라면은 100은 그냥 뭐 50, 10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당장에 뭐 여러분이나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팀 과제 해보거나 하셨죠. 여러분 팀 과제 해봤죠. 그럼 분명히 그 안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자 이제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완전히 그냥 뭐 그죠 말 그대로 돈 안 내고 이제 탑승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임승차가 아닌 경우에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3사람이 하든 4사람이 하든 5사람이 하든 팀 과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똑같이 n분의 1의 어떤 그런 기여를 해서 수행을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50 정도 하는데 3명이 모여서 하면은 똑같이 50을 n분의 1 나눠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명이서 하면은 40이나 30밖에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테마예요. 자, 개인의 기여도 팀 과제를 하더라도 개개인이 어느 만큼 기여하는지를 팀 전체에다가 점수를 부여하고 즉 강화물을 주고 그리고 그 팀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또 그 팀의 그런 수행에 어느 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또 강화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회적 테마를 막을 수 있어요. 그 결국 뭐예요? 각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로 도구적 조건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이후에 결과가 따라옴으로써 그 행동이 증가하거나 강화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사회적 태만이 없어진다는 거. 팀 과제를 하더라도 팀 전체에다가 어떤 강화나 처벌이라는 결과물을 주면은 그 팀의 행동이 잘 변화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결국은 각 개인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결과물이 수반되어질 때, 즉 강화나 처벌이 일어날 때 사회적 태만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벌써 팀 과제 하실 때 교수님들 그렇게 하시죠, 그죠? 팀 전체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개인이 어느 만큼 기여했는지도 평가해서 그 점수를 합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팀이 관여해야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굳이 팀 과제를 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점수라는 어떤 강화물을 주는 경우가 좀 더 평가가 타당할 수 있겠죠. 자, 사회적 테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교재도 또 이거 보시면 아주 단순한 행동인데도 이런 사회적 테마는 일어나요. 455쪽에 사회적 테마의 그 2번째 줄.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줄 달리기가 아니군요. 줄 다리기를 할 때 혼자 당기는 경우보다 함께 당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당기는 힘이 각 개인이 발휘하는 그 당기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이 현상에 처음 관심을 가진 학자의 이름을 따서 링겔만 효과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조입니다. 자, 동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보실 때 교재 455쪽에 그림 11-1 제일 하단에 있는 애쉬의 선분실험, 애쉬는 이 심리학자 이름입니다. 애쉬의 선분실험 바로 여기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이 오리지널 동영상 같아요. 흑백인데. The Ash experiment is one of psychology's oldest and most popular pieces of research. A volunteer is told that he's taking part in a visual perception test. What he doesn't know is that the other participants are actors, and he's the only person taking part in the real test, which is actually about group conformity. Please begin.
The experiment you will be taking part in today involves the perception of line length. Your task will be simply to look at the line here on the left and indicate which of the 3 lines on the right is equal to it in length. So, for example, if you think The actors have been told to match the wrong lines. The volunteer will be monitored to see if he gives the correct answer or if he goes along with the opinion of the group and gives the wrong answer. In the first test, the correct answer is 2. 1. 1. 1. 2. 1. Once again, the correct answer is 2. 3. 3. 3. 3. 3. The ASH experiment has been repeated many times, and the results have been supported again and again. We will conform to the group. Again, we're very social creatures. We're very much aware of what the people around us think. We want to be liked. We don't want to be seen to rock the boat, so we will go along with the group. Even if we don't believe what people are saying, we'll still go along. 1. 1. 1. Group dynamic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forces in human psychology. 1. 1. 네, 이게 동조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동조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 이해하셨죠? 여기 교재 455쪽에 나와 있듯이 여기 A, B, C 선분 중에 어떤 것이 왼쪽에 있는 이 선분하고 같은지 선분 길이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까 1, 2, 3번이었습니까? 그래서 뭐 1, 2, 3 중에 찾는데 뻔히 보이죠. 어떤 것이 같은 것인지. 근데 거기 빨간 점퍼를 입은 사람이 사실 피험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험자를 동조해주는 동조가 아니라 실험자를 도와주는 거 짜고 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짜고 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빨간 자켓 입은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죠. 그러면서 엉뚱한 대답을 해요. 선분 길이가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같지 않는 다른 대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그 빨간 자켓을 입은 그 사람도 전혀 누가 보더라도 선분 길이가 같지 않은 선분을 같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집단의 압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치 판단도 포함시킬 수 있을 테고 좀 전에 선분 길이 같은 이런 단순한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 즉 사회적 환경,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을 동조를 하는데 이런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집단 크기에 따라 그 동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집단 내 의견 일치도에 따라 개성과 독특성에 따라 다른데 이건 교재 456쪽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집단의 크기가 있다. 집단의 크기를 2명에서 15명까지 변화시키면서 동조하는 정도, 즉 동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그 구성원의 수가, 즉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의 수가 3명에서 4명일 때 동조하는 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명이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만큼 동조가 잘 안 일어난다. 아니면은 뭐 10명이면은 또 동조가 잘 안 일어나고 3명, 4명일 때 동조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집단 내 의견 일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동조 압력은 저하된다. 즉 아까 본 그 경우에 뭐 5사람이었습니까? 저도 보는 중에 몇 사람인지는 제가 또 세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한 5사람, 4사람인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은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그 동영상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똑같은 선분의 답을 했다라면은 바로 그 빨간 자켓을 입었던 실제 그 실험 대상자인 그 사람도 정확한 대답을 계속 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것도 이제 바로 집단 내 의견 일치도고요. 그다음째 나머지가 개인의 개성과 독특성을 중요하는 성격이냐. 그 개인이 그죠? 본인의 어떤 고유한 그러한
개성, 독특성, 즉 자기의 고유성을 그렇게 중시하느냐 뭐 그런 그 경우에 따라 동조를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 봤듯이 뭐 자아 정체감 발달 뭐 이런 것들도 봤었는데 그런 자아 정체감이 성취된 사람 그리고 우리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욕구 위계 이론 거기서 본 것처럼 그러한 자아 실현자가 왜 되기 힘든다 그랬죠?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속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그죠?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소속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아 실현하기가 힘들다 했는데 바로 이런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발달에서 배웠던 자아 정체감이 성취 단계에 있거나 또는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다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중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다움에 대한 것들이 뭐랄까요 강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동조를 잘 하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넣어놨고요. 여기 보면은 화자가 조화란 뜻이죠. 이 분류 이자는 이게 뭐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조화되지만 분류 흐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타인과 내가 조화롭게 지내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조화롭게 지내지만 다른 사람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는다. 즉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경전이라 여기지는 중용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대인은 즉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지내지만 그 여기서 얘기하는 집단의 압력에 따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들었던 얘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치지만 죽은 물고기들은 다 물 따라 떠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화이부동 여기다 이제 같을 동자를 넣으면 되는데 대인은 즉 조화롭게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고 조화를 하지만 소인은 동한다. 즉 대인은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즉 소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자면 동조를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어떤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조화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그런 그 중국 고전에 나온 얘기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자기다움에 대한 어떤 성취, 그 자아실현, 뭐 자아정체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다. 즉 발달 성격 특성하고도 이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아실현자나 자아정체가 뭐 여기서는 화이부동, 뭐 그죠 동의불화하는 소인이 아니라 화이부동하고 화이분류하는 그런 대인, 즉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그만큼 다양성에 대한 많은 이해와 그리고 폭넓은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고 거시적인 도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도식 얘기 이제 줄곧 한다고 했는데 도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양한 도식을 가지려면은 도식이 감각 운동기부터 만들어진 그 도식이 계속 공고하게 되어지는 동화만 해야 되겠습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도식이 그죠? 변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는 조절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조절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그런 도식이 그렇게 거시적으로 다양해지려면 많은 경험을 하는 것.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양하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적 민감기예요. 사회적 적응을 요구하는 시기고 사실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막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민감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이라는 이름 하에서 동기에 있어서도 매슬로우의 소속의 욕구가 특히 강해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아실현으로 가기 힘들죠. 왜? 이 소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자아 성취를 한다든지 자아 실현자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발달상으로는 좀 나중의 일이죠.
그리고 이때는 뭐요? 자아 정체감도 유예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아 정체감이 성취되지 않아서, 즉 자기다움이 아직까지 이루어졌다 할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덜 혼란스러운 시기죠. 이런 경우에 바로 동조가 더 심하게 일어나요. 한동안 그 롱패딩, 그것도 검은색의 롱패딩 유행했었죠. 다 입고 다녔죠, 그죠? 왜 그래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조가 더 잘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 청소년기에 이러한 도식이 나중에 20살, 30살, 40, 50, 60, 70대에서도 그 도식이 조절보다는 계속 견고해지는 동화만 일어난다면은 7, 80 먹어도 다 하겠죠.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중에 그 설득에 관한 책이 있는데, 마침 이 청소년과 관련돼서 설득, 즉 동조란 것도 한마디로 결국은 설득당한 거죠. 아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엉뚱한 대답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의리둥절했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결국 자기도 설득당해서 다른 사람처럼 엉뚱한 대답한 거예요. 결국 그것도 이제 설득인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이 이제 설득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 뭐 알고 보면은 뭐 제목이 설득이 붙든 그죠, 뭐 동조가 붙든 다 그냥 대동소이한 얘기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지는데, 요 바로 금방 읽었던 청소년 시기와 관련된 그런 설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린이들이 10대가 되면은 시장이 이제 마켓을 얘기하는 거요. 이제 광고와 관련된 책인데, 마켓이 정의하는 멋짐에 순응하려는 끊임없는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 바로 압력 구조, 사회적 압력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멋짐이 이제 그 뭡니까? 자아 정체감 형성과도 관련되어지고, 그래서 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또래 집단에서 다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아까 롱패딩이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되어지겠죠. 대부분의 청소년들, 특히 소녀들은 자신에 대한 회의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는 시기다. 이거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 내용이 많아서 언급 못했는데, 발달과 관련해서 그런 자기 개념, 이 부분 우리 배웠던 자아 정체감, 바로 그 앞부분 자기 개념을 보면은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그런 더 이런 열등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건 생략했습니다만, 여기서 특히 소녀들의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회의와 열등감을 느끼는 시기다. 뇌는 20대 초반에 갔어야 완전히 성숙한다. 여기는 20대라는데 제가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까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0대의 뇌는 아직 자아를 구성하는 사회의 규범, 가치, 열망들을 습득하려고 애쓰는 시기다. 즉 사회적 적응 시기, 즉 사회적 민감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당연한 거죠. 발달 단계상 당연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동료 집단의 압력에 취약하고, 세상 물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온 기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TV 광고의 유혹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광고들은 10대들의 자신감 부족, 동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 욕구들의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효과가 좋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 자기가 경제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설득, 그중에 구체적으로 이 동조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복종도 또 동영상 보면은 뭐 다 이해가 될 것 같았을 때 저 동영상 골라봤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 인간의 도덕에 관한 그의 실험은 충격적입니다. 1970년 공포감과 학습 능력의 관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4의 일당을 약속했습니다. 실험자들의 임무는 칸막이 너머의 학생에게 문제를 내고, 학생이 답을 틀리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도덕성. 미국 최고 학자들의 연구라는 권위가 도덕성을 누를 수 있는지 지켜본 것입니다. 실험실에 놓인 정교한 구조의 전기 충격기.
이들은 전기 충격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너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문제를 틀릴 때마다 연구진은 전압을 더 높이도록 요구합니다. This will be at 3:30.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to keep me here. Let me out.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My eyes bother me. Go on. Let me out. Responsible for it. 단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전기 고문을 가하는 상황.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실험자 중에 65%나 되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은 전기 고문에 협조했습니다. 이들이 원래 가학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일대 교수라는 지위와 실험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일당에 대한 의무감에 도덕심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그 복종과 관련된 그 상황이 교재에도 소개돼 있고 한데 제가 동영상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봤고요. 그리고 457쪽에 보시면 그림 11-2에 이 밀그램이라는 그 심리학자의 복종 실험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험자와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실험자는 이제 그 밀그램과 같은 이제 그 동료 교수나 이제 밀그램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같은 방 안에. 그 건너방에 이제 학생이 있는데 실제 건너방에는 학생이 없어요.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전기 충격을 받으면은 사망할 정도의 그런 높은 그런 전기 충격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재 내용에서 어떠한 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1,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에서 드러난 비이성적인 인간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권위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좀 전에 동영상에 보면 동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동조나 복종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을 굳이 구별하자면은 동조와는 달리 권위에 의해서 동조가 일어날 때 복종이에요. 그래서 동조 플러스 권위, 즉 동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권위에 의해서 일어날 때 복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좀 인위적인 구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여기서 뭐요?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내가 소속해야 된다는 것. 즉 그들의 생각과 달라짐으로써 내가 겪는 불안, 이것이 처벌이 되어 가지고 동조라는 행동이 강화받았다. 저는 이렇게 우리 학습과 관련해서 도구적 조건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권위라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행동을 강화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결국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동조를 하는데 권위에 의해서 동조를 할 때는 복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중에 나타난 인간의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 우리가 겪었던 그런 전쟁, 그리고 우리가 월남전에서의 그런 경험, 이런 것들대로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왜냐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죠.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 비인간적인 명령에 복종 혹은 동조하는데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은 대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권위라는 것이다. 즉 권위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때 복종이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 참가했던 아까 오리지널 동영상에 그 참가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대학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몸담고 있는 대학 주변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그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실험에 참여하라. 지금 이제 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실험을 하는데 이제 실험에 그런 좀 선생님 역할로 참여 좀들 하라 해서 다 이렇게 동네 주변 사람들, 일반인들,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참가한 사람은 물론일 테고 그렇지 않은 그 동네 일반인한테 물어봤어. 누군가가 비합리적인 그러한 또는 비인간적인 비이성적인 명령을 한다면은 그 명령을 따르겠느냐 물어봤을 때 한 사람도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광고를 보고 자기가 참여했는데 결국 하는 행동 어땠어? 65%가 결국 사망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그렇게 전기 충격을 줬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다.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많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심리학이란
결국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